네, 현장에는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장 박주용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산시대 이제 끝이고요. 내일부터 청와대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에게 내란 계엄의 트라우마를 줬던 게 악몽의 용산시대 아니겠습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계엄까지 같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박주영 기자, 뉴스토마토가 사실 밖에 나서 제가 얘기 나눠보면은 우리가 그 명태균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케이블 타이까지 12.3 내란 빛의 혁명의 뉴스토마토가 정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핵심 언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평가를 주시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뭐 좀 개인적으로는 좀 뭐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좀 과한 평가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드리고, 근데 사실 그 뭐 명태균 보도 때부터 뉴스토마토가 조금 곽강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전에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용산 대통령 시대가 시작할 때부터 조금 많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2023년 2월에 저희가 다른 그 천공 관련 대통령실 현재 이전 관련 그렇죠. 천공 단독 보도를 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제한된 걸까요? 천공 보도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저희가 처음에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마지막 저희 회사 그 뉴스토마토의 마지막 기자였는데 네. 그 2023년 1월에 저희가 출입 기자를 교체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그 대통령실에 출입하게 되면서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출입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제출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실 출입이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1순위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좀 철저히 다른 네. 출입처에 비해서 좀 철저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1월 말쯤에 1차 서류를 내고 최종 서류는 저희가 2월 초에 냈는데, 당시에도 대통령실에서 보고 얘기 듣기로는 네. 이번에 서류 제출을 하면 2, 3주 안에는 완료가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3주까지 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3주까지 기다려봤는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범죄 이력이나 재판 진행되거나 문제되는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청와대를 출입했기 네, 때문에 네. 그때도 신원조회는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원조회상 제가 문제 있을 만한 이유는 따로 없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그 난감했던 건 이제 서류 제출을 완료하기 전인 2월 2일쯤에 저희 네. 뉴스토마토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기사를 단독으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월 3일에 그 바이라인에 있는 기자들 이름으로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고발 조치가 윤석열 정부 하에 이뤄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네. 첫 고발 조치였거든요. 네. 당시 저도 이제 바이라인에 있는 기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처음엔 당시에 설마 대통령실에 제가 그 단독 기사를 쏘고 고발 조치를 당했다고 대통령실 출입이 안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그렇죠. 공과 사는 구별하자. 그렇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또 저도 초조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원조회 어떻게 됐냐, 그렇죠. 뭐 언제 정도에 좀 완료가 되겠냐, 네.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실에서 돌아온 대답은 아직 신원조회 중이다, 뭐 신원조회가 아직 안 끝났다, 좀 기다려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원조회가 해결되지 않는 게 좀 이상한 게, 저는 그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도 대통령실 출입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고, 네. 신원조회가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저희가 단독 보도한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개입 의혹 보도와 연관지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원조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대통령실 부처가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거든요. 네. 경호처장으로 당시 있었던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서로 대통령실에서 수뇌부에 있던 분들이 이제 신원조회나 이런 것들을 미루는 것 자체가 사실상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저희에 대한 압박,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단순히 신원조회로 뭐 딜레이 된다고 치는데 이게 언론사 출입 등록이 소멸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건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2월에 네. 서류 제출하고 나서 네. 계속 신원조회를 대통령실에서 미뤄왔기 때문에 네. 그 여파로 1년 동안 출입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원조회가 안 돼서 출입이 안 된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출입이 안 됐다고 언론사 등록을 소멸시킨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언론사에서 그 대통령실 출입을 할 때 1년간 출입을 하지 않으면
그 언론사 등록이 소멸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신원조회를 이유로 계속해서 언론사 출입을 시켜주지 않다가 네. 1년간 출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소멸시키는 것 자체, 언론사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 자체가 좀 네. 많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근데 사실 그 1년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한 달마다 제가 연락을 하곤 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근데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 대통령실에 있는 안에 이제 공보 담당, 청와대를 치면 충추관장을 담당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전화를 처음에 할 때는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전화를 걸면 안 받습니다. 아, 왜냐하면 곰곰이 의도적이네요.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했기 때문에 받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다시 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알기 전화를 때문에. 회피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의적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 대통령실 그 춘추관에 있었던 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이런 이유로 신원조회를 못 하고 있다. 신원조회가 안 돼서 출입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제가 통보받지 못한 내용이라서 좀 더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서 이건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사실상 언론 탄압이나 다름없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출입하시죠? 네. 2년 반 만에 다시 복귀하시게 된 건데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에 출범을 했는데 이제 13일이 지난 6월 17일에 뉴스토마토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이 날짜로 따지면 지난해 1월 20일, 2024년 1월 22일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퇴출 통보를 받은 이후 511일 만이고요. 그리고 출입 기자 교체 과정을 포함하면 2023년 1월 이후 859일 만에 대통령실 출입이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그 전이 6월 16일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이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출입이 중단됐던 언론사의 출입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뉴스토마토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주도 안 돼서 회복된 것인데요. 저는 결국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해보진 못했지만 다른 후배 구제가 요즘에 윤석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고 대통령실 내 취재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들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언론계 전반적으로는 일부 언론사 출입 복원으로 이재명 정부가 언론 정상화에 첫 발을 뗐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서영원 소장님 다시 돌아온 청와대 시대입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 문을 닫는데 이 용산 시대에 대해서 평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군과는 너무 가까워졌고 국민과는 너무 멀어진 그래서 결국 군을 동원한 내란으로 마감한 그런 그 대통령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잘 알겠지만 국방부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있고요. 네. 국방부 산하의 시설단이라던가 군사법정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시설본부 등 국방부 산하의 그 대규모 국방 직할부대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복합 군사 시설입니다. 더더군다나 또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는 그 주변이 군 주요 인사들의 관저와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조은석 내란 특검이 뭐라고 내란 특검을 마감하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지리적 근접성, 장소가 생각을 지배한다. 결국은 용산 이전을 통해서 군을 이용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이 조성됐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에서 드러났듯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권위주의 청산과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갔지만 결국은 군인과 가까워지면서 그 내란을 꿈꾸다가 실패하게 된 비운의 장소로 상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태원 참사 지원 변호사였으니까 그 12구 이태원 참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으로 이전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 소통은 계속 하겠다라고 국민 기반을 했지만 도어 스태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장님? 뭐 용산은 잘 아시겠지만 그 올해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핵심적으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과거에 해오던 용산 할로윈 축제에 대한 비상대책을 전혀 하지 못했고 네. 당일날은 단 한 명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경찰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게 드러났죠. 네. 따라서 용산
그 이태원 참사의 실질적인 배경과 책임은 바로 준비와 계획 없이 용산으로 급박하게 이전함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그 운영 그리고 구청에 대한 종합 지휘를 당시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이 하지 못한 그 무책임한 그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도스태핑은 그야말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시작되었는데 네. 그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은폐하다가 MBC 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자 결국은 도스태핑을 중지하고 오히려 1층 통로에 칸막이를 치면서 도스태핑이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상징적인 장소로 전락했던 아주 씁쓸한 모습인데요. 그쵸. 마치 대통령실 구중고를 나가서 네. 그 용산의 대통령 비서실로 청와대에서 옮기면서 소통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더욱더 국민과 소통력을 단절해서 내란으로 결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사는 가더라도 짚을 거, 정리할 건 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용산 이전할 때 517억 원 소요됐다고 당시 윤석열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도 경찰도 국방부도 이런 연쇄적인 이전 비용까지는 포함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517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1,329억이죠. 1,300원 예, 넘었죠. 이게 복채치고는 좀 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채. 예, 뭐 이거 건진법사 무슨 천공 뭐 이런 사람들 막 등장하고 명태균도 그 청와대 계속 있다가는 뭐 급사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맞아요. 나오면서 주술과 미신에 의해서 옮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복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데 한 1,100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또들 그리고 그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원래 있던 국방부 그 시설들, 기관들, 장차관실을 비롯해서 주요 실국장, 본부장실들을 옆에 있는 그 국방부 관련 시설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쫓겨났던 것을 다시 원대 복귀하는데 한 2,300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따라서 한 1,300억 정도 들었는데 이거는 그 2023년도에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예산 집행을 막아서 이 정도밖에 들지 않은 거고 실제로 아마 계획했던 대로 경호부대 이전이라던가 국방부의 주요 시설들 그리고 영빈관도 뭐 새로 지으려고 했던 걸 다 합쳐보면 아마 예상됐던 금액이 1조 800억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그나마 국회가 제동을 걸어서 그렇게밖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과 무관하게 본인의 그 개인적인 욕망으로 하나의 관저로 옮기는 것이 1,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국민과 소통을 단절한 채 내란으로 그 끝을 가는 불통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로 비하면 국민 혈세 낭비로 보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권력의 심장부가 대통령 집무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무실 크리스마스 전후에 연말에 이전을 한다는데 관저는 내년으로 지금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래도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그렇죠. 그래도 용산이 네. 그 청와대가 용산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2023년도인가요? 그 윤석열 씨가 미국 가기 전에 뉴욕 타임즈인가요? 어디 미국의 그 외신에서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끼리 논의한 내용이 이게 도저히 도감청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발을 맞아요. 뒤집어져서 맞아요.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남아 있는 그 데서 도감청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논란이 되게 많았죠. 용산은 잘 아시겠지만 건물 빌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수직적 이동은 잘 됩니다만 그것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와 특히 외부의 공격에 아주 취약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청동 청와대는 다행히 모든 걸 다 개방했지만 대통령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NSC에서 북한 문제라던가 핵 문제, 위기 문제를 대응하는 NSC 지하 벙커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하는데 한 6개월 동안 준비했더니 큰 문제가 없이 이전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한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그 잠을 자는 관저 그 본관이 아니라 퇴근해서 좀 잠을 자는 가족들이 관저 머무는 그곳이죠. 네. 그 관저는 관저 앞마당까지 공개해서 창문을 통해서 안에 관저 내부까지 보게
그 경호에서의 허점이 노출돼서 아마 그 문제에도 내부 구조를 변경한다던가 방염과 방탄을 보강한다던가 이런 시설을 완비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대통령의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로 이전되는데 나머지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은 현재 도감청에 노출되어 있는 용산보다는 국민들에게 개방되었지만 보안해서 쓸 수 있는 청와대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전문가들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복귀에 앞서서 그 집회 시위법 개정 추진하고 있잖아요. 100m 앞에서는 네. 못한다. 이 문제 좀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과유불급이다. 뭐 헌법 소원들 통해서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요지는 뭐냐면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집시법 중에 일부 원래 그 관저 앞에서는 현재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의 생명 안전 때문에 100m 앞에서 뭐 관저 못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그 집회가 허용이 되도록 지금 현재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 앞에서 하는 그 집회조차도 직무에 방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라는 식으로 집시법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좀 고민이 드는 대목은 그 몇몇 시민사회단체나 그 소수정당에도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가 내란이 났을 때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던 국회 앞으로 국민들이 달려나와서 그렇죠. 내란군들을 맨몸으로 막았단 말입니다. 집회 시위를 통해서 내란의 밤을 막았던 그리고 그렇게 들어선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인데 그런 국민주권 정부에서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의 일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후에 대법원 판례라든가 또 헌법 소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논란이 될 텐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차제에 다시 한번 그 법사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앞두고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본회의 회부 여부를 한번 판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세종 집무실, 그러니까 12일 날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세종 집무실은 어떻게 돼가냐라고 했더니 2030년 준공될 것 같다. 아, 이거 얼굴만 잠깐 보고 가게 좀 속도를 붙여라 속도전을 주문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선 때도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는데 이게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그렇죠. 국회하고 대통령실 이전 이건 무슨 뭐 사골뼈도 아니고 맨날 때마다 우려먹는다고 해서 네. 대전 충남의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은 아주 식상한 메뉴로 전락했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30년까지는 대통령실 이전이 가능하고 국회는 2033년까지 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 대통령이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 근데 좀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행정기관이 이전될 경우에 대통령 분실, 국회 분실 정도는 운영할 수 있지만 명색이 원래 취지대로 행정 수도가 이전되는 의미를 살리려면 헌법에 있어서 수도를 서울로 둔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합의, 수도권의 상실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미루어졌는데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나오기 전 앞 코너에서 대전 충남 특별시 얘기를 했는데 대전 충남 특별시에 대해서 뭐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의 세 번째 큰 광역 특별시가 설립되게 된다면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대전 충남 세종시의 주민들과 시민들 도민들이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헌법 개정은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과제를 미루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분원으로라도 출발할 수 있는 전환적인 계기, 뭐 대전 충남 특별시 통합 문제가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또 다른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청와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양호 정치와 사람 연구소장님 그리고 박주윤 뉴스토마토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